호주야클럽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호주 이민성에서는 매년 그 이민 통계를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연말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난 회계연도 보고서가 이제나 저제나 나오나 했는데 12월 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는 조금 바빴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민 이 보고서를 분석해서 이제 올려드릴 텐데, 제가 매년 이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제가 또 올렸던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면 호주의 이민의 흐름을 쭉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으실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단순 유학이 아니라 영주권을 염두에 둔 유학을 한다라고 하면 이 호주 정부가 어떻게 이민 정책을 끌고 나가는지 이 동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면 나의 선택은 내 이 전공이 올바른 선택이 될지, 이 주정부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될지, 그리고 내 조건에서는 영주권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 이걸 여러분들 좀 체크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2025년 호주 이민 동향 24년도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이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제목만 그대로 구글에 치면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 자료는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거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주 ABS라고 하는 호주 통계청 자료, 그리고 호주 교육부 자료를 같이 이렇게 조금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이제 호주 이민 관련된 얘기들을, 호주 영주권 유학에 대한 이 얘기들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거 이제 힘들어져서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호주 정부가 이민을 이제 안 받는다던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공식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보면요, 늘 19만 명 선에서 일정하게 호주가 이민을 받습니다. 단지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서 그 시기에 조금 주춤했던 한 16만 명 정도 선까지 좀 떨어진 적은 있는데, 여전히 19만 명, 그리고 24, 25년 회계연도에는 18만 5천 명으로 이렇게 딱 예산안 발표할 때 같이 이게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늘 일정하게 호주 정부가 영주권을 주는 그 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그 세부 내용 안에서 좀 바뀔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왜 주변에서 뭐 이런 이민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조건에서 어려워진 거예요. 호주 이민의 흐름은 크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나이가 젊을수록, 영어 잘할수록, 그리고 가능하면 호주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공부한 사람한테 좀 더 기회를 주려고 하는, 이게 호주의 큰 이민 흐름 줄기예요. 그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뭐죠? 나이가 젊고 영어를 잘하고, 그리고 좀 더 내가 전략적인 주정부를 선택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주권이 더 유리해지는, 더 좀 쉬워지는 거고요. 그 반대측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호주 영주권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호주 정부가 이민 숫자를 뭐 갑자기 반토막 내고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실 테고요. 자, 그 다음에 호주는 이 이민이 좀 숙명과 같아요. 한국도 아마 이제 몇 년 안에 심각하게 이민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사회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워낙 우리가 자연 인구 증가율이 낮으니까. 그죠? 호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밑에 까만색은 호주 사람들의 자연적인 인구 증가입니다. 보면 1960년대부터 꾸준히 지금 줄고 있죠. 주니까 호주가 지속 가능 발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뭐냐면 이민자들을 통한 이민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그 주는 만큼 이민자들을 유입해서 인구 증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까만 곡선, 까만 막대 그래프가 갑자기 뭐 인구 증가율이, 자연 증가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민이 아무리 정치권이 바뀐다라고 해도 그 이민의 어떤 받아들이는 그 숫자가 갑자기 늘거나 갑자기 줄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종종 이제 제게 호주 영주권 유학 문의를 하시면서 이런 걱정을 하세요. 호토바기님, 제가 호주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호주 대학 졸업하고 이제 영주권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민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 태생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직업의 어떤 세계에서 훨씬 더 이민자들이 불이익당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이런 우려도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지난 10년간의 호주의 실업률 추이인데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 어떤 선진국하고 비교해도 호주가 굉장히 이 고용 상태는 양호한 편이거든요. 코로나 때 7% 좀 넘어서 올라가긴 했지만 불과 1, 2년 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뭐 2, 3%대를 머물다가 5% 살짝 찍고
또 많은 경제 지표 전문가들이 또 경제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올해는 25년도는 한 4% 정도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양호한 편이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인 호주의 어떤 실업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일자리 같은 경우도 보면요, 코로나 때 잠깐 주춤했는데 굉장히 호주 경제 상황은 다른 선진국들하고는 달리 상당히 호황을 걷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이건 호주 전체 얘기고 나는 이민자잖아요. 이민자면 분명히 차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호주의 노동 참여율과 실업률. 근데 호주 태생과 이민자들을 이제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자, 위에 그래프 보시면은요, 노동 참여율입니다. 노동 참여율이 기술 이민자들이 처음에 호주에 이제 영주권을 받고 기술 이민으로 탁 왔어요. 그죠? 오면, 자, 파란색 삼각형하고 까만색 삼각형의 차이가 별로 없죠. 오히려, 노동 참여율은 이민자들이 조금 더 높아요. 왜? 기술 이민했잖아요. 그냥 내가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호주에 이민 온 게 아니잖아요. 호주는 기술 이민이 대세이기 때문에 어쨌건 저쨌건 내가 일정의 과정을 다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뭐 기술 심사를 통과하든 나이 조건, 영어 조건, 학력 조건 뭐 다 검증을 거친 그 자가 영주권을 받게 되잖아요. 유럽처럼 국경이 연결돼가지고 뭐 불법 난민이 들어온다든지, 미국은 정말 천혜의 요새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캐나다, 멕시코 그 두 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멕시코 국경 사이에 뭐 그 수천 킬로의 장벽을 세운다는 발상을 할 정도로 그 불법 이민을 막는 게 큰 그 나라들마다 요즘 이슈잖아요. 근데 호주는 섬이지만 대륙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다른 나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주 해군이 잘 지키는 게 이제 그런 일들인데, 뭐 지리적으로는 이런 면에서는 이민을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호주가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능력을 갖춘 호주 정부가 원하는 인재들만 이렇게 받고 있다 보니까 딱 처음에 영주권을 받고 호주에 오면 노동 참여율이 기술 이민자들이 호주 평균보다 살짝 높아요. 그러나 그들의 가족이 있죠. 뭐 기술 이민을 보통 한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면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이렇게 같이 오면 메인 신청자는 기술 심사를 통과하고 학력 조건, 영어 조건 다 통과했지만 그 배우자는 그런 것까지 따지지 않거든요. 물론 그 배우자가 조건이 우수할 때는 조금 보너스 점수를 주긴 하는데, 어쨌건 이 배우자는 영어적인 핸디캡이 있고 뭐 호주에서 학업을 안 했을 가능성도 많고, 이런 핸디캡이 있다 하더라도 보시면요, 처음에는 노동 참여율이 50%쯤 되죠. 위에 그래프입니다. 그러나 이게 4년 정도 지나면 그 가족들조차도 호주 사람들하고 노동 참여율이 비슷하게 70%에 근접합니다. 당연히 기술 이민자들은 80% 중반대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계속 갑니다. 20년 가까이 흘러가도 여전히 기술 이민자들이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는 노동 참여율이 더 높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이제 실업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처음에 기술 이민자들이 딱 오게 되면 검정색이죠. 파란색인 호주 사람들보다는 좀 더 실업률이 높습니다. 그죠? 뭐 한 14%쯤 되죠. 그죠?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더 높죠. 영어적인 핸디캡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난 시점에 가면 거의 근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민자들이라고 해서 있던 직업의 환경에서 훨씬 더 불리하다, 그건 이 통계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물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들 개개인이 가지는 직업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으로 가서 그 이민자들의 삶이라는 게 팍팍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기술 이민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기술 이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호주에 와가지고 호주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호주 간호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세탁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청소 안 하죠. 그 사람은 자기 간호사로 하는 거죠. 그죠?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민자라고 해서 간호조무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식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기술 이민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여러분들 관광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쭉 보시면 호주 이민자들 삶이 여러분들 아마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제가 호주에 처음 왔던 그 94년, 5년 이때하고 물론 비교하면 너무 많이 다르고요. 최근에 호주에 저희가 뭐 수속에서 이렇게 와서 공부하고 영주권 받는 학생들 뭐 다 마찬가지지만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영주권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호주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죠. 써먹을 수 없는 기술 가진 사람한테 영주권을 안 주니까요. 호주 정부가 필요로 하는 그 직종의
영주권을 줬기 때문에 직업의 환경에서 절대 이민자들이 불리하지 않고 노동 참여율도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제가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기술 이민 안에는 쿼터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조금 전문 용어를 조금 쓰긴 할 텐데, 뭐 전문 용어도 아닙니다. 제가 밑에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호주 취업 이민, 점수제 이민. 요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용어들을 좀 더 이해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뭐 그 기초 영상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라고 감안을 하고 지금 당장 호주 영주권 유학에 몇 달 후에 도전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한 영상이니까 조금 제가 수위를 조금 높여서 해볼게요. 자, 섹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파란색이 취업이민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우측 아래쪽, 예, 우측 아래쪽이 아주 그 지방 지역에서 그 영주권을 받게 되는 케이스. 그리고 좌측 아래쪽 보라색이죠. 예, 이 보라색이 이제 그 주정부에서 주는 190 비자, 예, 점수제 이민 중에서 그 190 있죠. 그리고 이제 좌측 상단이 빨간색이 누구든지 우리가 원하는 그 189 연방정부에서 주는 점수제 이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할 때 나도 189가 될까? 점수를 계산을 해봅니다. 네. 근데 현실에서는 정말 팍팍해요, 189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190 같은 점수제 이민, 취업 이민보다는 점수제 이민이 영주권을 손에 쥐는 타이밍이 일반적으로는 2, 3년 이상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점수제 이민을 처음에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울 때는 189보다는 190에 포커스를 좀 두는 게 맞는데, 이 도표상에는 189나 190이나 숫자가 비슷하니까 내가 점수 관리를 잘 하면 189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요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자, 24년에 기술 이민이 19만 명이었고요. 제일 아래쪽에 19만 명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25년 회계연도는 18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총수는 큰 변화는 없죠, 그죠? 네, 총수는 큰 변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네, 제일 위에 있는 그 하늘색이 36,000에서 44,000. 그러니까 취업 이민이 상당히 8,000명 이상 증가를 했죠. TO가, 그죠? 이게 ENS라고 하는 그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189 연방정부에서 주는, 내가 어디에서 공부했던 대도시라도 상관없어요. 이걸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싶어 하는데, 자, 보십시오. 3만 개에서 16,900개로 대폭 줄이는 거예요. 40% 이상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현재 189는 여러분들 점수 높은 거 아시죠? 이미 호주에서 지금 공부 끝나고 이제 졸업비자 가지고 영주권 이제 막 신청하려고 인비테이션 이제 나오나 저제나 나오나 기다리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189 점수가 얼마나 팍팍하다는 거.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게 40% 정도를 더 줄이니까 일반적인 한국에서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호주에 와서 공부를 해서 영주권에 도전한다? 네, 189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셔야 돼요.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냐?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나이를 까먹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 역시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네 번째에 있는 초록색 190을 염두에 두시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34,400개에서 33,000개로 그래도 한 10% 가까이 증가를 했죠, 그죠? 자, 조금 더 제가 이거를 주정부로 세분화해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영주권 유학에 도전할 때 내가 어느 주에서 공부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가를 여러분들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좌측에 있는 거는 제가 작년에 이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그대로 썼던 자료입니다. 제가 색칠까지 안 바꾸고 그대로 가져왔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24, 25년 이제 지금 회계연도죠. 이때 이제 이 190이라는 주정부 이민의 쿼터 할당 요걸 비교한 건데, 자, 보십시오. ACT 캔버라가 600개였는데 이게 1000개로 늘어났죠. 그리고 SA주는 1100개에서 3000개로 늘어났어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퍼스가 있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1500개에서 역시 3000개로 늘어났습니다. 뭘 말하죠? 호주 정부에 영주권을 주겠다라는 그 흐름이 190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보십시오. 자, 퀸슬랜드 보십시오. 900개에서 되레 600개로 줄였어요. 여러분들 퀸슬랜드 인구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퀸슬랜드 인구랑 SA주 인구랑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인구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퀸슬랜드가 훨씬 인구가 많은 도시고 대학도 훨씬 많고요. 유학생 숫자도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라는 말은
훨씬 더 쿼터가 좀 더 커야 이게 비율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옆에 줄이 491입니다. 491. 예. 그 주정부 안에서도 더 작은 도시, 예. 더 작은 도시에서 내가 영주권에 또 나아갈 수 있는, 이건 점수, 인비테이션 받는 점수가 좀 더 낮거든요. 그래서 190이 안 되는, 그러니까 189가 안 되는 사람은 190을 고려하고 190이 안 되는 사람은 491을 고려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또 취업 이민을 고려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자, 이건 역시 퀸슬랜드가 650개에서 이것도 600개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퀸슬랜드 주정부의 기존은 이 점수제 이민으로 우리 주에서 받는 거는 뭐 우리는 그렇게 썩 반기지 않겠다, 뭐 이런 거로, 이런 사인으로 보셔도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주권 유학을 도전한다라는 거는 나와 같은 전공자, 나와 같은 시기에 졸업하는 그들과 경쟁이잖아요. 예. 나하고 졸업 시기가 2, 3년 차이 난다 그러면 졸업 비자라는 그 한시적인 비자 안에서 싸움이기 때문에 경쟁이 잘 안 돼요. 예. EOI를 넣고 인비테이션을 받는 그 타이밍이 너무나 2, 3년 이상 벌어지니까, 그죠? 결국은 나와 같은 경쟁자는 나와 같은 시기에 졸업한, 나와 같은 전공을 가진 그 사람들이 나의 경쟁자가 되는데, 이 경쟁이라는 말은 정부가 주는 이민 숫자, 영주권 개수가 있고 거기에 도전하는 도전자 수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이건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호주 교육부 자료인데 지난번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려드린 거는 작년 24년 5월까지 통계 자료밖에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자, 제가 어제 들어갔더니 교육부 통계 자료에 작년 9월까지 지금 유학생 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제일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오. 유학생 수 보면 뉴사우스웨일즈가 유학생 수가 제일 많죠. 예, 38만 9천 명. 빅토리아주가 30만 6천 명. 퀸슬랜드주가 14만 6천 명, 그죠? 그 다음에 뭐 SA주가 5만 5천 명, WA주가 8만 4천 명 쭉 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눈여겨보실 거는 19년 코로나 전하고요, 24년 작년 요 5년 사이에 변화 추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변화 추이를 보시면 제일 밑에 합계를 한번 보십시오. 8만 7천 5천 명에서 100만 명 조금 넘죠. 현재 이제 엔롤돼 있는 재학 중인 그 유학생 수가요. 그러니까 대략 한 전체는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퀸슬랜드는 13만 2천 명에서 14만 6천 명이니까 대략 한 10% 증가했습니다. 빅토리아는 한 7.5% 증가하는데 그쳤고요. 뉴사우스웨일즈는 뭐 평균 정도 증가했네요. 그런데 SA주는 어떻게 되죠? 네, 4만 1,000명에서 5만 5,340명까지. 그러니까 26% 정도 증가했어요. WA주 한번 보십시오. 놀랍죠? 49,600명에서 84,900명으로 증가합니다. 42% 증가한 거죠. ACT주도 평균보다 더 많이 한 16% 증가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수많은 영주권 유학 도전자, 즉 여러분들과 경쟁하게 될 그 수많은 경쟁자들은 이미 이 흐름을 읽고 호주 정부가 원하는 방향, 즉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같은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공부하는 선택을 해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영상들로 많이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 호주야 클럽, 네이버 카페 호주야 클럽에서도 종종 글로써 저희 법무사나 뭐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여전히 한국 학생들은 시드니에 있는 명문대학, 멜번에 있는 명문대학, 브리스번에 있는 명문대학 이렇게 선택합니다. 영주권 유학이 아닐 때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실력이 되고 또 학비가 감당이 된다 그러면 대도시 명문대학으로 가는 거는 뭐 좋은 선택이죠. 그러나 영주권을 염두에 둔 유학일 때는 이 전체 흐름을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경쟁률, 나와 같은 경쟁자가 얼마나 주별로 경쟁 상황이 다를까를 이렇게 보면, 자, ACT주를 1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 다른 주를 비교해 보면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이 190, 이 491 점수제 이민요. 아까 연방정부에서 주는 189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잖아요. 3만 개가 넘는 거에서 16,000개로 줄이는 판에 3만 개일 때도 지금 점수가 안 되는 판에 16,000개를 줄었으니까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하죠. 너무너무 점수는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90이나 491을 고려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뉴사우스웨일즈는 캔버라 기준으로 1을 잡으면 6배나 더 경쟁률이 높고 퀸슬랜드는 11배가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점수제 이민으로 갈 때 브리스번에 있는 대학을 하고 시드니 있는 대학하고 아델레이드 있는 대학하고 퍼스 있는 대학하고 비교를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보이나요? 제가 이걸 매번 강조해도 그래도 여전히 도돌이표처럼
시드니 있는 무슨 대학 갈래요? 브리스번에 있는 무슨 대학 갈래요? 그 대학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민 제도는 주 정부가 핸들링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어느 정도 순응을 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각 주별 인구까지 여러분들 고려해보면 명확할 겁니다. 네. 가장 큰 주에 가장 많은 유학생이 옵니다. 대학도 많고요. 당연하죠. 호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대학이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주에 대학이 많죠. 대학이 많은 곳에 유학생 많습니다. 유학생 많은 곳에 영주권도 많이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인구까지 여러분들 한번 비교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이거는 뭐 지금 호주가 좀 이렇게 경제 성장이 좀 잘 돼서 잘 나간다 하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또 언제 또 경제 성장이 유럽처럼 또 이렇게 고꾸라질지도 모르지 않냐 뭐 이런 우려도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던데,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한국이 이제 워낙 저출산 해가지고 0.7명 뭐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 뭐 제 영상은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많이 보시지만 이 인구 분포를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이건 바로 밑이잖아요. 이거는 뭐 갑자기 이민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거는 거의 예측한 대로 흘러가게 마련이잖아요. 그죠? 예, 좌측 상단이 현재 25년의 호주의 인구 분포도입니다. 네, 여전히 가운데가 통통하죠. 10년이 지난 35년, 예, 여전히 가운데가 통통합니다. 20년이 지난 2045년, 예, 여전히 그 형태는 큰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 호주 통계청 자료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2071년이더라고요. 네, 2071년. 예, 지금으로부터 거진 한 4, 50년, 뭐 그때까지 우리가 또 살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여전히 20, 30대, 30, 40대가 아주 메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참 보기 좋은 인구 분포도입니다. 근데 아마 같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유럽 선진국들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 그래프를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세분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주권 유학에 도전할 때 진짜 내가 이제 주정부를 선택해야 되는데, 호토박이 항상 강조하죠. 학교부터 선택하면 안 된다고요. 주정부를 선택한 다음에 그 주 안에 있는 대학 중에 내가 잘 따져보고 혹시나 장학금 기회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자, 주정부를 보면 뉴사우스웨일즈주는 13,424, 그러니까 취업이민이거든요. 취업이민도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상당히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Skilled Independent가 189예요. 그죠? 189 숫자도 꽤 괜찮고요. 그리고 그 밑에 State Territory가 이제 190. 예. 요것도 8,000개가 넘으니까 또 괜찮고, 그죠? 네, 그러니까 고루고루 뉴사우스웨일즈는 고루고루 나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러나 이제 유학생이 가장 많은 곳이니까 아까 비교해 보셨듯이 캔버라하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경쟁률이 6배 높은 거예요. 자, 빅토리아주 한번 보십시오. 아까 뉴사우스웨일즈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죠. 네, 우리는 멜번, 시드니가 양대 큰 두 도시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정작 취업 이민이 발생하는 숫자를 보면 빅토리아는 9,400개인데 뉴사우스웨일즈는 13,000개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꽤 납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수제 이민에 나는 어차피 영어 조건이나 나이 조건에 핸디캡이 좀 있어서 나는 어차피 취업 이민으로 나가야 돼, 점수제 이민보다, 그렇게 포커스를 잡으시는 분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멜번에 있는 학교랑 시드니 있는 학교를 비교한다? 시드니 있는 학교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그 학교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주 환경이. 네. 이렇게 이민 영주권을 받아왔잖아요. 그 주가. 이게 갑자기 급변하지는 않거든요. 자, 퀸슬랜드 한번 보십시오. 네. 인구에서는 그런 큰 차이가 아닌데 취업 이민은 대폭 줄죠. 설상가상 189 대폭 줄죠. 190. 네. 너무너무 큰 차이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빅토리아주 190이 얼마입니까? 11,000개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 1,600개 받았다는 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주정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90을 비교할 때는 이 두 주를 가지고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이 학교가 더 좋네, 그게 아닌 거죠. 자, ACT주 한번 보십시오. 캔버라가 있는 ACT주. 예. 인구에는 퀸슬랜드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주정부인데, 예. 연방특별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하나의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리저널하고 스테이트 테리토리 노미네이티드가 1,000개가 다 넘잖아요.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SA주, 예. 취업 이민 숫자는 좀 적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상대적으로 리저널하고 스테이트 테리토리는 상당히 190, 491은 굉장히 숫자가 높습니다. 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한번 보십시오.
취업 이민도 꽤 괜찮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두 주를 가지고 내가 취업 이민으로 포커스를 두고 갈 것인데 어디가 더 나을까? 예. 1200명이랑 5200명이랑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걸 보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요, 정말 뭐, 예. 491, 190 다 양호한 숫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제 이민을 고려할 때는 이런 걸 다 참조를 해서 좀 움직이시면 좋겠고, 노던 테리토리 뭐 워낙 작은 주니까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고요. 자, 타즈메니아 같은 것도 여러분들 뭐 좀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은 아니니까 여러분 참조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직종별로 한번 볼게요. 직종별로 도대체 어떤 직종이 호주 영주권을 많이 받아갔냐? 네, 압도적으로 1위가 간호죠. 네, 간호가 제일 위에 있고요. 뭐 10,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회계가, 여러분들 회계가 이민 어렵다던데 라고 하지만, 예, 그거는 나와 같은 경쟁자가 좀 많은 거지만 실제로 영주권을 손에 쥐는 숫자는, 예, 단일 직종으로는 간호 다음으로 회계가 높습니다. 다만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게 보면 다 IT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IT 계통을 저렇게 묶으면 당연히 IT가 간호 다음으로는 회계보다는 월등히 더 수가 많습니다. 간호 다음으로는 IT가 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건 다 엔지니어링 섹터예요. 그 엔지니어링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런데 엔지니어링도 합치면 꽤 많은 숫자가 호주 영주권을 많이 받아간 직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자, 189,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89로 영주권을 많이 받아간 케이스를 보면 간호가 확실히 많고요. 의외로 셰프도 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요걸 한번 보십시오. 190을 한번 보십시오. 190은 특정 직종이 아주 많다기보다 좀 고루고루 이렇게 돼 있죠. 네. 왜냐하면 그 주정부에서 각자의 쿼터를 관장하거든요. 각자의 쿼터를 관장하니까 이게 특정 직종 하나가 압도적으로 많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루고루 이렇게 가져가니까요. 자, 그리고 리저널 491, 뭐 494, 요 비자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네, 압도적으로 회계가 제일 많죠. 이상하다. 회계라는 직종은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같은 대도시에 있는 데서 공부를 해야 내가 회계사로서 취업도 하고 기업도 많고 하니까 취업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우리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은 자기 연말에 세금 신고할 때 회계사 잘 안 쓰죠, 그죠? 네, 뭐 세무사나 이런 분들한테 의뢰 잘 안 하죠. 뭐 한국에 홈택스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한국은 보통 제 주변에 뭐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개인이 뭐 회계사를 쓰고 이러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호주는 개인들도 대부분 다 회계사 손을 많이 거칩니다. 뭐 시급받는 알바생들 정도야 호주 ATO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 하면, 물론 여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장기 취업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회계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세금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계라는 직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도시에 편중된 직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회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취업이민인데요. 자, 취업이민은 당연히 셰프가 많습니다, 그죠? 네. 셰프가 많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을 하루 이틀 지켜봤다고 이 사람이 엔지니어로서 능력이 많다, 충분하다, 이걸 판단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한 4, 5개월 꾸준히 같이 일을 해 나가면서, 뭐 학업 중에 인턴을 했다 그러면 더 좋고, 아니면 졸업한 다음에 졸업 비자로 몇 개월 일을 해 나가면서 서로를 좀 뭐라 그럴까, 알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셰프는 어떻습니까? 네. 보통 2시간 뭐 아니면 반나절 트라이얼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도 합니다. 네.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취업이민에는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이 취업이민 같은 거는 대기업일수록 결정이 프로세스가 복잡해요. 그러나 작은 기업, 예를 들어서 뭐 직원 한 6명, 7명 있는 작은 레스토랑의 사장님이다. 사장님이 결정하면 하는 거죠. 훨씬 더 디시전이 빠르기 때문에 취업이민으로 바로 착착착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이민을 구할 때도 있잖아요. 큰 회사를 고려한다 라고 하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생들도 보면 취업이민에 성공하는 학생들, 적정한 스폰서를 찾는 거, 이게 단순 취업이 아니거든요. 그 회사도 다 심사를 받아가지고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비자를 신청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작은 기업이 오히려 결정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직종별로 그 세분화시킨 건데, 자, 간호를 한번 보면요. 보라색. 그러니까 간호는 아직 코로나 여파가 좀 남아있는지, 어쨌건 이 189로도 영주권을 많이 받아가요. 예, 189로도. 그리고 190이 파란색이에요. 190으로도 좀 받아가죠. 그리고 이제 취업이민. 예, 간호는 여전히, 뭐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는 뭐 호주 간호사들이 잘 안 올 수 있죠. 그죠? 예, 그런 데를 공략한다라고 하면 간호는 여전히 취업인민으로도 꽤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아갑니다. 자, 두 번째 있는 회계 직종을 한번 보십시오. 예, 보라색 빼고는 전부 다 지방 도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회계를 공부했던 회계사라는 직종으로 영주권을 받아간 사람들의 뭐 거의 지금 뭐 한 75% 이상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거의 대부분은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받아간 거예요. 뭐 IT는 좀 고루고루 있습니다, 그죠? IT도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도 꽤 활발하고, 그죠? 예, 셰프는 뭐 여기저기 뭐 사람 사는 곳에 다 레스토랑이 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 어느 나라가 호주에 이민을 좀 많이 왔나 이렇게 보면, 뭐 최근 들어서 과거에는 중국하고 인도하고 삐까삐까 했는데, 예, 최근에는 인도가 압도적으로 중국을 제치고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 필리핀, 네팔, 영국. 영국이 5번째인데 재작년까지는 영국이 3번째였을 거예요. 근데 조금 영국의 숫자는 사실은 큰 변화가 없는데 다른 나라들이 조금 더 숫자가 약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안타까운 거는 한국이 여기 탑 10에 안 들어간다는 게 좀 아쉬워요. 이 통계 자료를 이렇게 좀 제가 봐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한 14~15번째 정도 될 텐데, 그 숫자가 전체 영주권을 받아가는 숫자에서 한국 학생들이 한 2%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네이버에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98%의 동향은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뭐죠? 예. 그들은 98%의 그들은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이 아닌 곳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제가 뭐 십몇 년째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뚜렷하게 차이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학생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하는데, 영주권 유학에 도전할 때 호토바기가 여러 영상들을 올려드렸고, 이 학생 비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제가 밑에 영상 링크를 하나 달아드릴게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건 공식 통계 자료를 제가 교육부에서 가져왔거든요. 자, 학생 비자 승인율인데, 자, 호주 안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는 71.6%, 그러니까 29% 정도는 비자가 거절됐다라고 이제 지난 1년간의 어떤 이 교육부 통계 자료가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 바깥에서 신청했을 때는 한 19% 정도가 이제 거절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제 힘든 게 이겁니다. 제가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이게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직종이냐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현장 기능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용접, 목수, 뭐 이런 전문대 레벨에 해당하는 이런 전공들도 2년 공부하면 호주 정부가 설정해 놓은 중장기 필요 직종에 속하는 직종들이기 때문에 영주권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 계통이 정말 비자 받기가 좀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직종들이 전부 다 이 Vocational Education 섹터에 들어가는데, 호주 안에서 신청했을 때는 43% 정도가 거절이 된 거고요. 호주 바깥에서 신청했을 때는 64% 정도가 거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자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국 사람은, 우리가 한국 국가는 또 한국 국가의 어떤 그 레벨이 있으니까 동남아시아 이런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할 건 아니죠.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한국 학생 비율도 굉장히 거절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요거 국가별로 한번 보십시오. 전체 평균이 71.6%인데 호주 안에서 신청한 자료입니다. 근데 한국 학생들이 77.7%니까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이게 보통 저 앞에 보십시오. 뭐 90%, 96%, 91%막 이렇게 하던 것이 갑자기 77.7%로 떨어졌고, 이들 중 상당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문대 레벨의 학위 과정.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학사 학위가 있는데 호주 전문대 레벨의 과정을 신청한다? 이러면 최근 추세로는 비자 받기 어렵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혀 내가 뭐 요리나 타일하고 상관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내가 요리에 관심이 있었다, 뭐 타일을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신청한다? 이런 것도 학생비자 좀 받기 어렵습니다. 학생비자를 한번 신청해서 거절되면 그 다음은 거의 뭐 해결책이 없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10배의 에너지를 쏟아서 다시 신청한다라고 해도 다시 번복되고 승인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할 때 여러분들 정말 잘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학생 비자가 어려울 건가요? 라고 또 문의를 주시는 분이 계신데,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조금씩 유학생이 한 20만 명대 중반에서 30만 명대 근접한 숫자로 늘어나다가 코로나가 지나면서 갑자기, 예, 코로나 때 못 들어왔던 여파가 있겠죠. 57만 명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뜨거 해가지고 호주가 여기에다 대고 뭐 호주의 뭐 주택 문제, 렌트 문제 이런 것들이 뭐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이 유학생이 호주에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 덤트기 씌우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지금 계속 줄이고 있고 비자를 막 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십시오. 작년 회계연도까지 이게 뭐 38만 명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58만 명에서 38만 명 선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학생 비자가 거절이 된 거죠. 근데 호주 정부의 지금 타겟이 이걸 한 26만 명 선 정도로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38만 명에서 또 26만 명 선까지 낮춘다 그러면 또 대대적인 여기에서 더, 네, 앞으로 향후 뭐 제가 볼 때는 뭐 적어도 한 1, 2년 동안 뭐 올해 선거를 통해서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조금 더 바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향후 상당 기간 호주 학생 비자는 정말 신중히 신청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한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막 앞으로 한 1년 안에 도전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 호토박이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호주 영주권 유학의 선택 3대 원칙. 반드시 전공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전공을.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전공이 호주 정부가 설정해 놓은 그 영주권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직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도전하지 않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맞지 않는 전공으로 수년을 공부하고 공부 이후에 바로 영주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나름대로 몇 년간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그 관련 일을 하면서. 근데 어쨌든 나에게 안 맞는 걸 어떻게 그렇게 해나가요? 그래서 전공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지금까지 제가 줄기차게 강조했듯이 지역 선택입니다. 절대 학교 선택을 이 지역 선택보다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영주권 유학의 필수 3요소. 여러분들 이거 하나라도 핸디캡이 있으면 또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도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이, 영어, 돈. 이 하나의 결핍이라도 있으면 결코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학업은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언정 영주권을 손에 쥐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 호주 이민성 보고서를 가지고 앞으로 25년도 호주 이민의 동향을 살펴봤는데, 영주권 유학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